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요. 첫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T에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최근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민법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민법은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는 다른 시험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에 있어서는 판례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판례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그 등기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거의 기존에 있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가 올바른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책에 나와 있다 해서 고지식하게 책의 순서대로 공부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이 더 빠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의 합격이라고 하는 합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빠른 길이 있고 좀 더 더딘 길이 있고 좀 더 느린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요. 법원의 문제, 사건 일반 이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주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주소는 한 번도 최근에 나온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법원은 계속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는 것은 문제가 매년 나온다. 물론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간수법과 사실화 간섭의 문제가 나왔었죠. 한 번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여전히 법원에 가는 문제는 다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 일반에서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파생 원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리남용 금지는 30회 때는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때요. 30회 때 나오고 연속 지금 3회 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이 연속 지금 2회 지금 연속 나오고 있죠. 32하고 33이요. 물론 이제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제 여기 이 파트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 각종 파생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는 30회 때 나오고 지금 3년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이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권리의 주체에서는 여러분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의 주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AB 문제로 준비하는 것이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그다음에 상대방 보호, 그다음에 종합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나오지만 상대방 보호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종합 문제로 나왔을 때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가요. 가장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미성년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성년자지만 여기 이제 법조문이 피한정하고 피성년하고 그다음에 특정 의견 이런 거 피특정 의견 이런 것들이 약간씩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재와 실종은요 한 문제씩 계속 따라가면서 나오고 있죠. 재산관리 부재자 재산관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종선고 나왔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본다간다면 여전히 다시는요 부재자 재산관리가 나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한번 부재와 실종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요. 법인에서 이제 문제죠. 법인은 거의 대부분 다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그러니까 종합 문제라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서부터 그다음에 청산 절차까지 알겠죠? 그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는 거의 몇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두 문제, 세 문제. 여기 세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 그다음에 여기는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은 단일 문제로는 여기 불법행위 능력에 문제가 많이 나왔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에서 이제 대표권.
사단법인의 대표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 관계하고요.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 그 대내적 문제하고 대외적 문제. 그래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사례형 문제로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불법행위 능력의 문제가 주로 나오고 종합 문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쉽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뽑아가지고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은 사실 여러분 강의라고 했지만 절차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보면은 법인은 양은 많지만 사실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인은요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 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다 보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잘 보면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비법인 사단에 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당장 나오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액제에서는 동산과 부동산, 업물과 과실, 그다음에 주물과 종물, 특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이론이요. 여기서 주로 이렇게 많이 물권에서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매년 한 문제씩이고 이거 뭐 양이 너무나 적은 것이어서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에서는요.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이죠. 권리 변동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종교에서 박스형 문제로 해서 형성권이 나온 적이 있죠. 31회 때요. 그래서 형성권에 관한 이 형성권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법률의 중에서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종류 단독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려면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하고 구별이죠. 아직 그것이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제에서 최고 거절, 관념의 통제에서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구별.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다시 또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또는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즉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것은 계약인 것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죠. 목적은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요 사회적 타당성하고요, 사회적 타당성하고 폭리행위가요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요, 이것은 매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폭리행위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한 해씩 띄고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 해씩 이렇게 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폭리행위가 아무래도 사회적 타당성보다는 논점이 더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이중 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중 매매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나올 때가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폭리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 이중 매매에 대해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의사표시에서는요. 희한하게 의사표시는 차고 사기 강박이 매년 나왔다. 차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여기 이 세 가지는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 차고 사기 강박보다는 통정의 표시의 사례형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차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 문제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요. 비진입 표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사실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판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 통정의 표시에서 뭐 나오냐, 32회 때 제3자에 대해서 나오고 사례형 문제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위로 가장 매매라든가 가장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통정의 표시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3자에 관한 문제만 나왔고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 세 가지는 매년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리가 중요한데요. 대리는 희한하게요. 우리 이제 종합 문제라기보다 여기 보면 무권 대리가 무권 대리는 항상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복 대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복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무권 대리는 뭐 언제 시험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복 대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제로 딱 내기가 논점들이 딱딱딱 여러 개가 정해져 있게 한 1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표현 대리가 한번 나왔죠. 표현 대리가 한번 나왔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표현 대리가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번에 문제가 나올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대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로 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특히 여기서 대리권 관계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대리권의 범위하고
대리권의 제한, 이 두 가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이것이 아직 한 번도 단일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대리행위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리인의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대리행위 하자는 사실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과 같이 연결돼서 거기에서 주로 나오다 보니까요. 대리행위 하자, 즉 뭐냐면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경우, 사기를 당한 경우 누가 치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요 여기서는 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대리행위 관계하고 연관되는 게 바로 복대리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에서 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표현대리가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 표현대리는 주로 이제 표현대리 효력에 관한 문제하고 126조,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무효와 취소에서는 작년에는요 한 문제씩 나왔죠. 무효와 취소가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는 32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단순 암기이면서 좀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효인 것은, 아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즉 그렇게 나오던 것이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효와 취소 이 문제고요. 특히 무효와 취소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무효행위 추인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우리 시험하고 다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의 문제는요. 그래서 그때를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에서는 나왔는데, 우리가 취소에서 지금 뭐가 나냐면 법정 취소 있죠. 법정 추인. 이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가 내기가 쉽죠. 그래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이경, 담양강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취소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제는 법정 추인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무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도 좋지만은 무효행위 추인이나 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이랑 이런 걸 할 때는 다 뭐로 묶느냐?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조건과 기한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조건 기한 나왔는데 작년에만 조건이 나왔죠. 다시 이제 조건 기한이 나올 것이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간은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죠. 너무 테마가 적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기산점,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산점은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고, 우리가 의외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논점이 되게 책에 보면은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가, 왜 그것이 그때 시작되는가, 이것은 물권과 채권의 학습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단의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기산점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시효이익 폭이 나왔고 취득시효의 구별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 다시 시험에 나올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는요 취득 제척기간하고 구별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뭐 한번 나왔으면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죠. 그 자주 나오는 테마는 소멸시효 기산점 중단, 그다음에 시효이익의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효력,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절대적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시효, 그런데 그 소멸시효 효력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학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종합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 그래서 소멸시효는 종합적인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저 소멸시효는 두 문제에서 꼭 세 문제가 나온다. 뭐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어디가 법인하고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보시면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뭐를 했냐면 여기는 세 문제가 나왔죠. 법인 여기 보면 법인을 두 문제 나왔죠. 세 문제 여기 나왔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법인하고 소멸시효가 6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문제 나왔을 때는 여기 소멸시효에서는 몇 문제가 나왔냐?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세 문제 법인에 나왔을 때는 여기가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소멸시효에서 같이 합해서 몇 문제가 나온다?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논점은 뭐다?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는 문제다. 이 종합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CO2의 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다 더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여기 기산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종합 문제는 기산점, 중단, 소멸시효 이 세 가지를 주로 묶어서 이렇게 CO2의 포기하고 이렇게 여기 세 가지를 묶어서 문제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기산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산점 빼고 나머지 논점을 해서 하나가 나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중단과 기산점하고 중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이제 다음에는 다시요 종합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것인가? 여전히 기산점과 중단이란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에 관한 것을 보면 이제 물권법은 뭐냐면 먼저 물권법은요. 여기서 물권의 의의라고 해서 물권이 이게 참 어렵죠. 물권의 의의 그러면 물권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권의 의의 저 185조에서부터요 뭐죠 공동저당 여기까지 알겠죠? 전체적에서 문제의 지문이 5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여기에 구성될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자 물권법정주의는 30회 때 물권법정주의 나왔고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은 뭐 테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물권의 청구는 중요하죠. 알죠? 물권의 청구는요. 그래서 한 해 띄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나왔죠. 물권 변동.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31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 32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33회 때는요. 물권적 청구가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34회 여기에서는요. 이 물권의 의의, 전체적으로 물권의 의의 이 문제하고 다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등기를 보면 등기는 다 등기 일반이라는 것은 종합 문제다 이 말이죠. 종합 문제는 일단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그 등기법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씩 한 문제씩 더 나와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만 한 문제가 나왔을 뿐이지 이번에 또 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종합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전체적으로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가등기하고 여기 중간생략 등기가 사례형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냐? 186조, 187조하고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86조와 187조는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등기를 요하고 어디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특별조치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건 경우에 인정되지 않고 이전 등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고 특별조치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은가. 그 딱 세 가지, 네 가지 그다음에 뭐 네 가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리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 하나 문제예요. 그 외에는 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문제를 내기는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186조하고 187조죠. 알겠죠? 물론 이제 등기 청구권도 중요하죠.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나온다기보다는 물권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보다는 문제가 좀 더 구성하기 쉬운 것은 186조, 187조가 가장 등기 구성이 쉽고 등기의 추정력은 워낙 판례가 많아서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가등기 나왔죠, 중간생략 등기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작년에 아무도 안 나왔죠.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종합 문제 한 문제 나오고 다시 한 문제가 나온다면 186조 아니면 등기의 추정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점유권을 딱 보시면요. 점유권은 희한하게 점유 전체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고 있죠. 한 문제가. 알겠죠? 점유 일반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점유자 회복자 간의 이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점유자 회복자. 이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과세수취권, 비용상환 청구권이 다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 이제 과세수취권만 비용상환 청구권만 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나오기는 테마가 조금 그렇고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것이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작년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점유자 회복자가 또 한 문제 나올 것이다. 점유 일반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면서 쉬울 수도 있는 것인데요. 먼저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에서 이러면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이렇게 보면 소유권 부분에서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오죠. 알겠죠? 이렇게 소유권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 시험 빼고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에 관한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특히 여기서 보면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점유취득시효는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선의취득도 매년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점유취득시효하고 선의취득 같은 것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그다음에 공동소유 보세요. 공동소유는 거의 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소유 여기서는 이 32에는 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총 유효 3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문제. 공유물 분할이 지금 연속 2번 나왔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33에서는 여기 사례형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4분의 1, 병의 지분이 4분의 1일 때 이렇게. 알겠죠? 그건 사례형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고 여기는 공유 일반적인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31회 때는 공보적 공동소유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지금 거의 두 문제 세 문제가 꼭꼭 나오고 있죠. 알겠죠? 특히 이제 공유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첨부죠. 첨부가 이제 부합, 혼합, 가공이잖아요. 사실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부합, 이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첨부가 한 번씩 띄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선점 습득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논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득 같은 것은 신고 후 6개월이다. 이런 것 정도요. 그다음에 선점은 동사는 선점이 되지만 부동산은 선점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무주물이니까요. 그 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점유취득시효 선입득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알죠? 특히 취득시효는 사례형 문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린관계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다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알죠? 상린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린관계는 그런데요. 법조문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그림으로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소유권 전체에 관한 것인데 특히 소유권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것, 소유권 부분 중에서 토지의 경계라든가 경계 측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요 조금 논점을 좀 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도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것, 그래서 토지의 경계라든가 토지의 측량이라든가 이런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물권적 청권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권적 청권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공유하고 선의취득하고 취득시효하고 여기에는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매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서는 여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기 위가 지금 일괄경매죠. 원래 여러분요 여기 이걸 왜 지금 여기다 같이 해놨냐면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지상권이 쭉 보면은 지상권이 없죠. 법정 이상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세 문제가 나오죠. 여기는 담보형, 사례형 담보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우리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줄 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환 가치가 감소된 것을요. 그래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잖아요. 담보지상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나온 것이고요. 한 문제, 두 문제. 그다음에요 여기 세 문제, 네 문제. 그러니까 여기 지역권이 대신 안 나왔죠. 여기가 두 문제 나오고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가지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 문제, 두 문제, 그다음에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권이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전세권이 지금 연속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지역권 한 문제 나오고 특히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뭘 얘기하냐? 여기 일괄경매 청권이죠. 일괄경매 청권하고 366조 법정 이상권 있죠. 이거 둘 다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원래 일괄경매 청권하고 법정 이상권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실은 그건 저당권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365조고 366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일괄경매청권의 이해를 해야 되고 366조 그다음에 법정이상권하고 일괄경매청권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66조 법정이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을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해가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요 이 일괄경매청권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은 원래 저당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에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저당권에서 문제가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온 거죠. 저당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물권법의 강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일괄경매청권하고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을 용익물권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구성을 해놨을 뿐이지 원래는 아마 그 출제하는 사람들의 출제 그 분포도로 보면은 일괄경매청권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이라고 취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네 문제를 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강의를 할 때 여기서 강의를 했다. 이 말이죠. 저희 지상권에서. 그리고 여기는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영유권이 작년에 여섯 문제가 나왔다. 아주 가장 많이 아니죠.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왔다. 알겠죠? 한 문에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영유권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출점이 더 높은 것은 전세권하고 지상권이다. 그런데 일광매천권하고 366조는 아마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저당권으로 취급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에서 하나, 둘, 셋, 네 문제. 그래서 저당권에서 네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를.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지역권은 1년 띄고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매년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전세권이 한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지역권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지금 두 문제씩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에 있어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괄경매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을 저당권으로 내려보낸다 한다면 사실 지상권은 한 문제가 나온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요. 그러면 유치권은 매년 한 문제가 매년 나오죠. 유치권은요.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질권은 매년 한 문제. 그래서 작년에 동산 질권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동산 질권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단일 문제로요. 그냥 질권으로 나오지 않을까. 질권. 그냥 일반적으로 권리 질권하고 동산 질권은 포함한.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동산 질권만 딱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동산 질권이 나오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질권의 일반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고요. 저당권은 여기 보면 저당권은 두 문제씩이 꼭꼭 나왔죠. 두 문제씩이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여기 두 문제에다가 저당권, 근저당권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에다가 여기요 일괄경매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을 묶으면은 여기에 저당권이니까 네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쭉 여기 법정이상권을 보시면요. 이 법정이상권은 박스형 사례, 즉 보통 우리가 법정이상권은 366조 그다음에 관습법상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박스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나오고 다시 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33회 때 문제가 다 나왔잖아요. 일괄경매 나왔기 때문에 일괄경매가 다시 또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366조 법정이상권하고 이 두 가지를 묶는 문제, 묶어가지고 그냥 법정이상권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더 여기요 지상권의 일반에 관한 것, 알겠죠? 지상권 일반에 관한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지상권이 있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이 이미 시험에 나왔죠. 전세권, 저당권이 가장 이제 전세권에서 조금 이제 판례적으로 복잡한 것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것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문제가 이미 32회 때 나오기 때문에 다시 34회 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알겠죠? 그렇다 한다면 전세권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 알겠죠? 특히 뭐 전세금이라든가 뭐 전세권에 관한 일반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세권이 양도가 된 경우, 건물의 일부가 경매가 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죠. 저 유치권은요, 지금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담보물권이 네 문제, 여기서 보면 담보물권이 네 문제, 여기서는 담보물권이 몇 문제냐? 지금요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담보물권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해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서 또 그럴까 아마 그럴 것이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배당 비율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여전히요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상권의 지상권 일반에 관한 것이 이제 여기는 분묘기지권도 사실은 이것은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요. 그러니까 이게 분묘기지권은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담보지상권만 나왔고 일반적인 지상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하고 민법 총칙에 대한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우리가 주로 보면 여기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요. 이것을 주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민법 총칙의 강의를 듣다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지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뭐냐?
물권법하고 채권법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민법 총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공부하려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됐다 이 말은 물권법과 채권법이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채권법은 또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물권법만 공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먼저 물권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강의를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먼저 강의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물권법에 관한 내용들이 민법 총칙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럼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권이라든가 뭐 다른 거 뭐 통정의 표시나 다른 거 쭉 보면 다 뭐가 나오냐? 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를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요즘 모든 책들이 보면 선생님들의 책들은 원래 책의 순서는 기존에 있었던 책의 순서는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요, 여기까지 여기요, 이 권리의 객체 여기까지는 이거 주체 객체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여기 권리의 객체 여기까지는 민법 총칙의 맨 뒤에다 주로 써. 맨 뒤에다가 책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기술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존에 있던 그 순서대로 쭉 책을 썼단 말이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여기 법률 관계 있죠. 알겠죠? 이 법률 관계 권리 변동 있죠. 여기서부터 강의를 듣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총칙은 거의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 법률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법률 관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목적 의사 표시, 그다음에 여기 무효와 취소, 조건, 무효와 취소, 부관, 조건과 기한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데 있죠. 여기 보면 이 법률 관계에서부터 여기요, 여기 부관까지가 뭐냐면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로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으로 하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공부가 딱 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요, 권리의 주체와 객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소멸시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소멸시효를 이해를 하려면 소멸시효도 양이 많잖아요. 이건 물권하고 채권 연용도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강의를 한다. 물권 채권 공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공부하는 것은 억지로 그건 암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법률 행위가 이해가 돼야 돼요. 법률 행위. 즉 법률 관계 여기서부터 민법 총칙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 무효와 취소, 그다음에 조건 기한 여기까지가 먼저 공부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 한다? 소멸시효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맨 앞으로 와가지고 뭐를 공부하기 낫다? 여기요, 민법의 법원에서부터 그다음에요, 법인,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 이것까지 우리가 뭐죠? 공부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의 객체죠. 권리의 객체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될 때 책의 순서가 약간 다르게 강의를 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해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강의하면서 민법 총칙을 순서대로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저기 있는 저당권 끌어다가 저당권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공동주당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이러면 강의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의 개수만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공부에서는 먼저 물권법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왔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대부분이 다 우리의 법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계에서부터 조건 기한까지 여기를 그 다음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소멸시효를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앞에는요, 권리의 주체와 객체죠. 여기 지금 부지와 실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법의 법원 있고, 사건의 일반 권리 능력 있고, 행위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있고, 부지와 실종 법인. 여기는 주체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는 객체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암기예요. 알겠죠? 그럼 단순한 암기인데 이것은 다른 데가 법이 이해가 됐으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맨 나중에 강의를 한 것이에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요, 물권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 법률행위 부분을 공부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리고 나서 주체와 객체, 맨 앞으로 와가지고 법인까지,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까지, 여기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학습을 단기간 안에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사에서는요, 우리 민법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과목이 돼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75점 이상의 어떤 점수를 보장해 줘야 되는 과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과목을 무작정 이렇게요 두서없이 공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단기간 안에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1차 과목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우리가 양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는 한 권으로만 우리가 딱 돼 있잖아요. 1차 과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하지 말고 물권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민법 총칙에 와서 법률행위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니까요 권리의 주체와 객체 부분 알겠죠? 서론 부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언용도요 왕도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책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강의를 듣느냐 즉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그 강의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떨어지면 합격운이 없다 합격하면 합격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의 강의를 듣고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대의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합격으로 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바로바로 못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고득점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